안녕하십니까. 네. 174페이지 물권법 총론 하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지난주까지 한 거 민법. 각과 을이 매매 계약 같은 거를 했다. 이런 걸 법률행위라고 했죠. 이런 걸 하면 권리와 의무가 생겨요. 그런데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을 안 해. 그래서 권리자와 다툼이 생겨. 그 분쟁을 법원이 궁극적으로 민법이라는 걸 통해서 해결해 준다. 그게 민법이었죠. 두 번째, 이 민법 우리 시험 범위 중에 총칙 부분이 있고, 이거 이제 지난주까지 했는데, 이 총칙 부분에는 이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가 유효하려면, 효력이 생기려면,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유효 요건. 요거를 살펴봤고요. 그 유효 요건 중에서 모든 법률행위가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일반적 유효 요건. 여기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두 개가 우리 시험 범위라고 했죠. 자, 세 가지가 뭐냐? 당사자는 능력이란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의사 능력이 없는 만취한 사람이 법률행위 하면 무효였었고요.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 하면 취소할 수 있었죠. 그렇죠? 그것만 기억하시자 그랬어요. 두 번째, 그 법률행위의 목적이라고 계약 등을 통해서 취득하고자 하는 권리. 이게 법률행위의 목적인데 그 목적이 확정이 되어 있고 실현이 가능하고 강행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되고 사회 질서를 지켜야 된다 그랬죠. 이 세 가지가, 네 가지가 법률의 목적 요건이었어요. 세 번째로 법률 행위 속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었죠? 법률 행위 속에 반드시 들어있는 거. 구성 요소. 에? 의사표시. 이렇게 되죠. 바로 생각은 안 나지. 뭔지 몰라. 하지만 법률행위 속에는 정한이가 그랬어. 꼭 의사표시가 들어있다고. 누가 물어봐. 법률행위 속에 왜 의사표시가 들어있냐고. 몰라. 모르지만 법률행위 속에는 꼭 뭐가 들어있어? 의사표시가 들어있대. 그죠? 그 의사표시는 의사하고 표시로 나눠졌었어요. 의사는 원하는 거고 표시는 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그런데 이게 이 법률행위 속에 들어있는 이 의사표시가 정상적이어야 법률행위가 유효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정상적인 게 뭐냐? 두 가지. 의사하고 표시는 일치. 그래서 불일치하는 걸 세 개를 봤어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 허위 표시, 착오. 그죠? 또 일치는 하지만 하자가 없었어요. 하자가 없어야 돼. 이 하자가 뭐였죠? 사기나 강박. 총 네 가지가 비정상적 의사표시였었죠. 그죠? 요거를 일단 했어요. 그 다음에 특별효력요건이라고 우리 시험 범위 세 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대리제도였었죠. 대리와 관련해서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고 그 다음에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해야 되는데 대리행위를 할 때 대리인 자신이 아니라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야 그 대리행위가 본인에게 유효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리권이 없이 대리행위를 한 경우 무권대리 본인에게 무효라고 했었죠. 그런 것들을 여기서 했어요. 그 다음에 무효와 취소에서는 뭐 몇 가지 했는데 그 중에서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기억하실 게 유동적 무효와 관련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했을 때 그게 문제가 좀 된다 그랬죠. 그거 말씀을 드렸었고 마지막으로 법률 행위를 하면서 계약을 하면서 조건이나 기한 같은 걸 붙이는 경우가 있다 그랬어요. 시험에 합격을 해라. 그래야 자동차를 사주겠다.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단서를 다는 경우가 있다 그랬어요. 뭐뭘 해라. 그럼 뭐뭐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그런 걸 부관이라 했고, 부관에 뭐가 있었죠? 조건하고 기한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개념 정도를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요게 이제 민법 총칙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기. 지난주 이제 요런 걸 쫙 한 3주에 걸쳐서 했죠. 그죠? 기본적인 뼈대가 딱. 이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도 됩니다. 지금은 뭐, 한 번에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이런 뼈대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법률행위가 유효요건을 갖춰요. 그럼 법률행위는 유효가 돼. 계약은 유효가 돼. 계약이 유효라는 건 계약 당사자에게 권리와 의무가 생긴다 그랬어요. 권리와 의무. 그 중에 권리,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어요. 물권하고 채권하고. 그 중에 물권이 먼저 나오죠. 그래서 총칙 다음 파트가 물권편, 물권편.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를 통해서 내가 손에 넣을 수 있는 권리 중에 물권이라는 권리가 있더라. 도대체 그 물권이 뭐냐? 어떤 게 있냐? 이거를 보는 게 물권편이에요. 두 덩어리가 있다 그랬죠. 물권법 총론 부분하고 물권 강론하고. 이 강론에 가면 우리 민법상 8개의 물권이 있는데 그 중에 질권이라는 권리를 뺀 나머지 7개가 우리 시험법이라고 했어요.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그 각각의 권리가 무언지를 이제 여기서 보는 거라 그랬어요. 여기서 한 10문제 이상 나온다 그랬어요. 강론에서. 그리고 이제 총론에서 한 4문제 정도, 많이 나오면 4문제 정도 이렇게 나온다 그랬어요. 자, 이 총론에서는 물권의 기초, 기초. 그걸 이제 미리 보는 거예요. 개개의 물권을 보기 전에 그 물권들이 공통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이제 그걸 살펴보는 게 물권법 총론 부분입니다. 그 중에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눠져요. 물권법 총론이. 물권의 완전 센 기초. 물권이 뭐고, 어떤 종류가 있고, 뭐 이런 것들 쭉. 그게 물권의 기초예요. 이걸 물권 일반론 이렇게 불러요. 이런 명칭은 몰라도 돼요. 기초를 좀 봐야 되겠구나. 물권의 센 기초. 두 번째로 이 물권이 법률 행위를 통해서 취득을 한다 그랬죠? 그쵸? 계약 등을 통해서 물권을 취득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내가 책을 돈을 주고 사서 책이라는 물건에서 소유권을 갖고 있어. 취득이죠. 가지고 있다가 팔았어. 그러면 소유권자가 바뀌었죠. 변동. 그리고 나는 소유권을 실하게 되죠. 이것도 다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계약을 통해서 책을 샀다. 소유권을 취득. 시험에 합격했다. 합격하고 나면 책 어떻게 하죠? 버리는 분들이 태반인데 또 중고로 파는 분들도 있어. 그럼 만약에 내가 합격을 해서 팔았어. 계약이죠? 법률행위죠? 소유자가 바뀌었지? 변경. 그럼 산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 거고 판 사람은 소유권을 상실. 소유권이 소멸해요.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를 통해서 소유권 등, 뭐 소유권뿐만 아니라 점유권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권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물건이 변경되거나 소멸하는 이런 과정이 있게 됩니다. 이거는 물권의 변동이라 그래요. 이렇게 물권법 총론에는 물권의 기초와 물권 변동의 모습, 물권이 변동되려면 소유권을 포함해서 물권이 변동이 되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변동이 되는가? 공통이겠죠, 이거는. 소유권도 마찬가지고 지상권도 마찬가지고 물권이란 건 공통적으로 요러한 과정을 통해서 변동이 된다. 여기 나와 있어요. 그게 물권법 총론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두 덩어리는 나눠져 있는데 요게 이제 한 문제 정도 나오고 요게 한 3문제 정도 나오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요 물권 변동을 크게 2가지. 모습은 3가지예요. 취득, 변경, 소멸. 그 다음에 그 원인은 2가지로 나눠요.
법률 행위, 계약을 통한 변동이 있고요. 내가 계약을 안 했는데도 물건을 취득한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상속 같은 거. 돌아가시면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나는 피상속인이 갖고 있던 권리를 취득하죠. 그 취득하는 권리 중에는 당연히 뭐도 있어요? 물권도 있겠죠. 물권이 변동. 근데 취득하는 원인은 계약 등을 통해서 취득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돈 주고 사는 경우, 상속 등을 통해서 계약을 하지 않아도 법률 규정을 통해서 취득하는 경우도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변동의 원인이 하나 나와요. 원인. 물권이 변동되는 모습은 세 가지. 취득, 변경, 소멸이 나오고, 그 변동의 원인, 취득하는 원인, 계약을 통해서 또는 법률 규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물권의 객체라고,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죠. 이 물건이 어떤 게 있는지 우리 민법이 분류를 해놨어요. 부동산 동산으로 나누는 게 있고요. 주물종물로 나누는 게 있고요. 원물 과실로 나누는 게 있어요. 물건의 종류를. 감사하게도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 중에 다만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물건의 객체, 물건입니다. 이걸 좀 전에 부동산, 동산, 주물종물, 원물, 과실로 우리 민법이 나눠놨다 그랬죠. 다른 기준으로 나눌 수도 있는데 우리 민법이 나누는 건 세 가지예요. 근데 그 중에 부동산, 동산은 구별을 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시는 업이 뭐예요? 부동산 거래 중개가 업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물권이란 것이 취득, 변경, 소멸하는 변동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변동이 두 가지 기준, 변동의 원인과 물권의 객체, 이렇게 두 가지 기준, 각각 두 가지씩 있죠. 법률 행위에 의한 변동,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 부동산 물권 변동, 동산 물권 변동, 이런 식으로 총 네 가지 경우의 수가 나와요. 네 가지.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동산 물권 변동,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동산 물권 변동,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요게 우리 민법이 규정 순서예요. 민법이 그런 순서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론 부분에서는 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 요거를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요게 핵심이죠. 여러분들이 이걸 업으로 하신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결국 법률 행위에 의한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 변경, 소멸, 요거를 이제 총론 부분에서 주된 내용으로 보시게 됩니다. 뭐 요 정도 일단 뼈대를 잡고 교재를 살짝 한번 볼까요? (174페이지) 총론. 거기에 보면 물권법 총론 체계도라고 돼 있죠. 그죠? 그 물권법 총론 체계도 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칸에 있는 물권의 변동.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물권의 변동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요거. 이 변동 파트에 가면 요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변동의 원인과 물권의 객체에 따른 변동. 요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걸 보기 전에 당연히 물권이란 게 뭐고 물권의 객체가 어떤 게 있고 이런 것들을 미리 봐야 되죠. 이미 법률행위는 봤으니까 민법 총칙에서 봤으니까 이제 그 구체적으로 물권의 객체라든가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또 물권이란 놈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효력이 뭔지 뭐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물권 변동의 마지막 모습, 물권의 소멸 사유 이런 것들을 쭉. 이게 물권법 총론의 전체적인 내용이 되는 거예요. 됐죠? 이제 하나하나 간단히 개념 위주로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물권 일반론 중에서 첫째. 물권이 뭐냐? 개념.
물건에 관한 권리죠. 그렇죠? 누구든지 알아요. 물건이 뭔지. 물건이 뭐예요? 그럼 물건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그럼 물건은 뭐냐? 이렇게 되죠. 그죠? 모르는 분 없죠? 근데 딱히 물건이 뭔지를 설명하라 그러면 뭐 딱히 설명할 방법이 없죠. 물건이 물건이지. 이렇게 돼요. 그게 이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물건이 물건이다. 다만 민법은 물건이 뭔지를 규정을 해놨어요. 이제 그걸 조금 이따 볼 거고. 일단 그 물건에 관한 권리인 물권이 뭐냐? 자,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라 그래요. 지배.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가 물권이에요. 그럼 지배는 또 뭐냐? 세 가지. 사용하고, 수익하고. 하나가 뭘까요? 처분. 그래서 물건을 지배한다는 것은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는 걸 말합니다. 사용은 여러분들이 지금 책에 대해서, 책이라는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갖고 계시고 그 책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서 책을 사용하고 계세요. 밑줄 긋고 뭐 이렇게. 그게 사용이에요. 수익은 옆 사람이 내가 필기를 잘 해놓으니까 빌려달래. 그냥 빌려주기는 좀 뭐해서 1,000원 받고 빌려줬어. 이게 수익이에요. 그죠? 옆 사람이 팔으래 자기한테. 팔았어. 처분이.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물건에 대한 지배라고 말하는 거죠. 사용, 수익, 처분. 그런데 이 지배 앞에 조금 어려운 말이 좀 붙어요. 첫째가 절대적 지배. 두 번째가 직접적 지배. 직접, 맞죠? 직접. 그 다음에 독점적. 또는 배타적. 이란 말을 써요. 요 세 가지. 절대적이란 말이 뭐고, 직접적이란 말이 뭐고, 독점적이란 말이 뭔가. 요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교재도 보면 174페이지 하단에 보면 물권의 개념에 1번 배타적이란 말이 나와 있죠. 배타적 지배권. 오른쪽에 보면 절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직접이란 말만 어디로 사라져 있어요. 그렇죠? 직접이란 말만 어디. 그래서 요 개념을 어떤 말인지만 그 의미를 좀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게 좀 어려워요. 단어 자체가. 그래서 채권하고 비교하면 조금 이해가 쉬워져요. 뭐하고 비교하면 이해가 쉽다고? 채권하고 비교하면 좀 쉬워져요. 우리 시험에서도 30회 동안 딱 한 번 물권하고 채권을 비교하라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아주 옛날에. 물권하고 채권 비교하라는 문제는 우리 시험에서 아서는 안 되는데 그래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채권이 뭔지를 생각해 보면 물권은 채권하고 좀 반대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물권은 절대적이고 직접적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독점적이라 그랬어요. 채권은요. 절대적이 아니고 직접적이 아니고 독점적이 아니겠죠. 비절대, 비직접, 비독점 이렇게 되겠죠. 채권은 비절대라고 안 하고요. 상대적이라 그래요. 비직접이라고 안 그러고요. 간접적이라고. 독점적은 비독점이라고 하죠. 비독점. 이런 권리가 채권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일단 비교하고 절대, 상대, 직접, 간접, 독점, 비독점 그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채권이라는 것은 제가 첫날 간단히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사람에게 뭐뭐 해라. 요거를 청구하는 권리가 채권이에요. 다시 한번 채권이 뭐라고요? 사람이 사람에게 뭐뭐 해라. 이렇게 청구하는 권리가 채권이에요. 이때 뭐뭐 해라를 어렵게 급부라고 합니다. 급부. 가장 쉬운 채권이 뭐가 있어요? 돈 갚어.
을이 채권자, 갑에게 채무자. 돈을 빌려줬어요. 갚을 날짜가 됐는데 안 갚아. 그럼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갚아라! 라고 청구하겠죠. 이런 게 채권이에요. 사람이 사람에게 뭐뭐 해라! 이렇게 청구하는 걸 채권이라 합니다. 채권의 대표적인 게 돈을 갚아라 그랬죠? 근데 채권은 돈을 갚아라만 채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저에 대해서 채권자예요. 무슨 채권자? 여러분이 저에게 민법 강의해라. 제가 만약에 들어와가지고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조금 기다리다가 저 자식이 왜 가만히 있지? 강의 안 하세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안 하면 빨리 하세요. 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게 채권이에요. 이렇게 사람이 사람에게 뭐뭘 해라 청구하는 거리를 채권이라 하는데, 첫째, 이거 당연히 특정인에게만 뭐뭐 하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상대적이에요. 특정한 사람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 그걸 뭐라 한다? 상대적이라고 해요. 당연하죠.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려줬다면 갑에게만 돈을 갚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정한이에게만 민법을 강의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한 사람한테만 뭐뭐 해라 할 수 있는 걸 뭐라 한다? 상대적이라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절대적은 누구에게나 행사할 수 있다. 누구에게나. 그걸 절대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책을 주고 돈을 주고 책을 주고 돈을 샀대. 돈을 주고 책을 샀다. 그래서 책에 대해서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 이거 내 거다. 라고 누구한테든지 주장할 수 있죠. 나한테 책을 판 사람한테 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한테도 뺏으려고 그러면 내 거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를 절대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권은 절대적이고 채권은 상대적이고 이렇게 말을 해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절대적,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상대적,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 개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절대상대란 말은 그런 의미예요. 두 번째, 내가 내 책을 사용할 때 타인의 승낙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른 사람의 협조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내가 사용하고 싶으면 누구의 허락도 없이 누구의 도움도 없이 직접 사용하면 되죠. 그게 직접이에요. 즉 타인의 협조가 필요 없다를 직접이라고 해요. 타인의 협조가 필요 없다를. 반면에 간접이란 건 타인의 협조가 필요하죠. 여러분이 들어와 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는 이정환이에게 강의해라 라고 하는 순간 자동적으로 제가 강의를 해요? 아니죠. 제가 하고 싶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저한테 강의하라고 요구를 하더라도 제가 하기 싫으면 그만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나중에 저는 채무 불이행 책임지면 돼요. 나 채무 불이행 책임지겠단 말이지. 나 안 해. 그러니까 채권이 만족스러우려면 상대방인 채무자의 협조가 필요해요. 채무자가 협조해 줘야 돼. 돈 갚아라. 갚아야 돼, 채무자가. 아무리 돈 갚으라고 짜도 채무자가 안 갚으면 나는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요. 채무자의 협조가 필수적이구나. 그걸 뭐라 한다? 간접적이다. 마지막으로 내 물건은 나만 사용할 수 있죠. 내 책. 다른 사람이 내 책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내 허락을 받기 전에는 내 물건은 사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내 물건은 나만 사용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걸 독점이라고 해요. 반면에 채권 보세요. 자, 여러분이 이정환에게 강의하라. 채권 하나씩 갖고 계시죠? 그런데 학원과 계약을 언제 했는가? 이런 거와는 상관없이 평등하죠. 여러분들은 정해진 시간에 오셔가지고 이정환한테 강의를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어느 한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나한테만 독점적으로 민법을 강의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려면 저하고 따로 계약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채권은 기본적으로 독점성이라는 게 없어요. 똑같은 내용의 채권이 평등하게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세요. 나만 독점적으로 이정환한테 강의를 들을 수 있나? 생각해 보세요. 있다 없다? 없지요. 그러니까 비독점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물권이란 물건을 사용수익 처분하는 권리인데 어떻게 사용수익 처분하는가? 절대적이고 직접적이며 독점적으로 사용수익 처분한다. 그래서 특정인에게 뭐뭘 하라고 요구하는 채권, 상대적이며 간접적이며 비독점적인 이 채권과는 성질이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일단 구별을 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런 내용이 일단 나와 있습니다. 174페이지 하단 배타적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아, 배타적이라는 말은 독점적이라는 말이구나. 오른쪽 절대권.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구나. 반면에 2번의 동그라미 2번 채권은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구나. 그래서 상대권 뭐 이런 말이 있죠. 양도성이라는 건 팔아먹을 수 있다. 재산권이라는 뜻이고요. 물권법은 대부분 강행 규정인데 이건 나중에 보고 일단 여기서 1번과 2번에다가 하나 추가. 뭐가 있었죠? 물권은 직접적이다. 타인의 협조가 필요 없다. 아, 그런 의미. 채권은 간접적이다. 일단 이런 식으로 물권의 개념과 특징을 간단히 확인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물권의 뜻이에요. 조금 어렵지만 듣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뭐 외우거나 그러는 건 아니에요. 아, 이런 게 물권이구나. 두 번째가 물권의 주체가 나와요. 그런데 이거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냥 간단히 생각하세요. 물권이든 채권이든 권리의 주체. 이 권리의 주체가 우리가 첫날 봤던 권리 능력이에요. 권리의 주체가 뭐라고요? 권리 능력. 사람이 권리의 주체를 했어요. 인. 둘이 있어요. 자연인하고 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죠? 법인. 우리 민법상 권리의 주체는 인이라고 사람을 말하는데 그 사람이 두 종류가 있다. 자연인하고 법인하고. 이때 자연인은 산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 그게 자연인이에요. 법인은 법이 사람처럼 취급하는 게 법인이에요. 자, 대한민국에 법인이 두 개가 있죠. 사단법인하고 재단법인 둘이. 일단 자연인은 살아있는 사람만 생각하시면 돼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가 자연인이에요. 뭐 어려움이 없어요, 자연인은. 이제 법인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는데 사단법인은 사람이 모여있는 단체를 말하는 사람. 반면에 재단법인은 재산. 거기에다가 사람처럼 취급하는 것을 사람이 모여있는 단체를 또는 특정한 재산을 마치 사람처럼 취급할 때 그거를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법인이 되려면 반드시 등기소 가서 법인 설립 등기를 해야 돼요. 사람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죠. 출생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죠. 대한민국에서는. 그렇죠?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립등기를 하면 법인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요.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똑같이 13자리. 주민등록번호 13자리죠? 법인등록번호도 13자리. 사람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법인이 되려면 반드시 뭘 갖춰야 돼요? 법인 설립등기라는 걸 갖춰야 돼요. 그런데 이 법인 설립등기를 하게 되면 그 법인의 목적이 있죠. 그 목적에 따라서 관할관청의 감독을 받아요.
뭘 받는다고? 감독을 받아. 그러니까 감독을 받기 싫은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예컨대 조기축구회. 사람 모여있죠? 조기축구회 단체예요? 아니에요? 단체죠. 동창회. 단체죠. 단체라는 건 별거 아니에요. 사람이 여럿 모여있고 짱이 있어. 누가 있다고? 짱. 대표자. 네? 그 다음에 회칙이 있어. 그리고 구성원이 변동이 될 수 있어요. 회원이 가입하거나 탈퇴하거나. 하지만 회원이 이렇게 변동이 되더라도 단체 성질이 바뀌진 않아요. 조기축구회 회원들이 들락날락 가입 탈퇴했다 해서 일요일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공차는 조기축구의 성질이 바뀌진 않죠. 이런 걸 싸잡아서 단체라고 해요. 그 단체 중에는 관할관청의 감독을 받기 싫어서 설립 등기를 안 한 단체들이 있어요. 특히 요놈들. 재단법인은 무조건 재산은 무조건 설립 등기를 해야 법인이 됩니다. 근데 요놈들이면 사단법. 설립 등기하지 않은 놈들 있어요? 이걸 비법인 사단이에요. 설립 등기를 안 하는 거. 그걸 뭐라 한다? 비법인 사단. 그런데 좀 전에 제가 자연인이나 법인이 권리의 주체가 된다 그랬죠. 권리의 주체를 권리 능력이라고도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단체가 설립 등기를 안 했어요. 그럼 비법인이라고 그랬죠. 비법인이라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지요. 이렇게도 불러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이 비법인 사단이나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은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동창회가 동창 회장님 있고 회칙 있고 동창 회원들이 가입을 하거나 탈퇴를 하더라도 무슨 학교 출신 친목 모임이라는 동창회 성질이 바뀌진 않죠. 단체예요. 그 동창회 중에는 설립 등기를 한 동창회도 있고 안 한 동창회도 있어요. 그럼 만약에 안 한 동창회 비법인 사단이죠. 그렇죠? 설립 등기하지 않은 동창회 뭐라고요? 비법인 사단. 그럼 이 비법인 사단인 무슨 동창회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런데 회원들이 돈을 모아서 동창회 건물을 하나 샀어. 이 동창회 건물 설립 등기하지 않은 무슨 동창회가 대표적인 비법인 사단으로 볼 수 있는데 회원들이 돈을 모아서 동창회 건물을 샀다. 건물, 물건이에요. 샀으니까 소유권이 있어야 돼. 그렇죠? 자, 이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의 문제가 있어요. 동창회 소유냐 말이죠. 이 건물 누구 소유예요? 여러분이 지금 학원 동창회를 결성했어요. 여기서. 그리고 회장님 뽑았고 회칙 만들고 회비 걷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친목 모임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체죠. 그런데 설립 등기 하냐? 안 해. 비법인이에요. 회비를 걷어서 사무실 하나 샀어. 누구 거예요 이거? 그 회 거죠. 그죠? 그런데 좀 전에 뭐라 했어요? 권리를 가질 수가 없단 말이죠.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걸 처리하기 위해서 소유권에 가면 총유라는 개념이 하나 나와요. 총유. 회원 공동소유. 뭐라 한다? 회원 공동소유. 그런 걸 총유라고 해요. 공유 아니에요. 총유라고 해요. 그 총유 개념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거예요. 원래 이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 물권의 주체는. 설명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물권의 주체가 시험 범위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주체 중에서 비법인 사단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설립등기하지 않은 동창회 그 소유 형태 그게 우리 시험범위에 나와요. 총유라고. 여기에 우리 시험범위 있어요. 그래서 물권의 주체 자체는 우리 시험범위가 아니지만 총유 때문에 주체를 일단 간단히 설명드린 거예요. 원래 소유권 가서 말씀드려도 되는데 미리 들어두면 좋지요, 뭐 그렇죠? 그래서 입문서에는 없어도 이 기본이 되는 거. 아, 총유 때문에 물권의 주체를 좀 나눠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입문서에는 없어요. 이런 게 있다. 공부해야 될 게 무지하게 많죠. 괜찮아 이런 거 한번 듣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거 뭐 그렇죠. 자 일단 주체는 이렇게 간단히 총유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거고 이 세 번째 물권의 객체. 이것도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물권의 객체 자체도. 하지만 물권을 공부하기 위해서 기본이 되는 건 또 알고 있어야 돼. 아 짜증나 이런 거. 시험에 안 내면 참 좋은데 물권을 공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고 그거를 또 시험 문제네. 직접적인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자 일단 물권의 객체는요. 물건. 이게 물건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건이 뭐예요? 그럼 대답 못한다 그랬죠? 아니죠. 대답하시죠. 뭐라고? 물건이 물건이지. 대부분 그렇게 대답하세요. 그런데 우리 민법에서는 물건을 뭐라고 해놨냐면 민법 98조에서 몰라도 돼요. 우리 시험범위 아닙니다. 유체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본법에서 물건이라 한다. 이렇게. 유체물, 유체물이 뭐예요? 형체를 가지고 있는 물건, 유체물이에요. 그럼 액체나 기체는 그것도 돼요. 뭐 어쨌든 유체물, 전기, 기타 관리 가능한 자연력, 원자력 뭐 이런 거. 이런 것들도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민법상 물건의 개념이에요. 몰라도 돼요? 네? 그냥 우리 민법은 물건을 따로 규정을 해놨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물건을 분류를 해놨는데 세 가지 형태로. 부동산, 동산, 주물, 종물, 원물, 과실. 세 가지. 다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닌데 주물, 종물 나중에 소유권 가서 합니다. 저당권 가서 합니다. 원물, 과실 마찬가지입니다. 강론 가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총론에서는 부동산, 동산 구별을. 특히 부동산은요. 개론에서도 해요. 그렇죠? 근데 개론에서는 부동산을 또 크게 나누고 경제학적 개념, 뭐 법적 개념 해갖고 막 나누죠. 뭐 개론의 부동산의 개념 뭐 막 머리 아파 처음부터 막 딱 부동산 학개론 딱 시작하자마자 부동산 학이란 사회학적 뭐 학문이다, 뭐 실용적 학문이다, 뭐 이제 쫙 나오고 그 다음에 부동산의 개념이라고 해가지고 또 뭐 잔뜩 나와. 제끼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렇죠? 안 나와 그런 것들은 시험 문제. 나오나? 자, 민법에서 말하는 것만 우리는 그러니까 부동산 학개론에서 말하는 법적 개념으로서의 부동산을 말하는 법적 개념. 부동산, 토지, 그리고 정착물. 토지와 그 정착물이 민법상 부동산이에요. 동산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이에요. 이걸 우리 민법이 부동산 동산으로 규정을 해놨어요. 민법 99조에 보면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동산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말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요거는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토지와 그 정착물. 이게 부동산이에요. 정착물이라는 건 뭐예요? 땅에 고정되어 있는 물건을 말한다. 고정되어 있는 물건. 자, 이 정착물이 두 개가 있어요. 건물하고요. 건물 이외의 정착물하고요. 두 종류가 있어요.
건물하고 건물 이외의 정착물하고. 건물도 땅에 고정되어 있죠. 정착물이에요. 그 다음에 건물이 아닌 정착물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수목, 나무. 이런 것들이 건물 이외의 정착물이에요. 어쨌든 우리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하는데 정착물에는 건물과 건물 이외의 정착물이 있는데 이 건물은 우리 민법상 토지와는 별도의 독립한 부동산이에요.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토지대장 따로, 건축물대장 따로, 토지등기부 따로, 건물등기부 따로, 토지소유권 따로, 건물소유권 따로. 우리나라는 그렇게 돼 있어요. 전 세계에서 몇 나라 안 돼요. 토지와 건물을 따로따로 취급하는 나라가 몇 개 안 돼요. 그 중에 우리나라가 아주 엄격하게 따로따로 취급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될까? 이거. 건물 이외의 정착물. 이거 토지 일부예요. 뭐라고요? 토지 일부. 건물 이외의 정착물은 토지의 일부가 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원칙이라 그랬어요, 제가. 예외도 있겠죠, 그러면. 그죠? 자, 그러면, 자, 물권의 객체는 물건을 말하고, 물건을 분류하는데, 부동산과 동산으로 분류한다. 그 중에 부동산, 기억하자. 토지 및 그 정착물. 자, 정착물은 둘로 나뉜다. 건물과 건물 이외의 정착물. 건물은 별도의 독립한 부동산. 건물 이외의 정착물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일부. 일단 딱 요렇게 물권의 객체가 뼈대가 일단 잡혀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하나 나와요. 물권의 객체. 아까 물권이라는 건 성질 중에 하나가 독점성이라는 게 있었죠. 그렇죠? 독점적인 게 물권의 특징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독점성이 유지되려면 물건이 하나라면 물건도 몇 개여야 돼요? 하나여야 돼요. 그렇죠? 물건은 하나인데 소유권이 두 개. 책을 하나 갑과 을이 돈을 모아가지고 샀어. 그러면 책에 갑도 소유권이 있고 을도 소유권이 있어. 이때 갑이나 을은 그 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서로 협의해가지고 갑이 일주일 봤으면 을도 일주일 봐야 되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독점적으로 사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물권의 독점성이 유지되려면 물건이 하나라면 물건도 몇 개, 물건도 몇 개? 하나여야 돼요. 요거를 일물, 일권주의 이렇게 불러요. 일물, 일권주의. 자, 우리의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첫 번째가 요거예요. 총론에서 첫 번째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요거예요. 일물, 일권주의라는 게 우리 시험에 간간히 나옵니다. 아까 제가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라 했고 이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라 그랬죠. 그런데 가끔 우리 기출문제 보면 다음 중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다음 중 물권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런 문제가 간혹 나와요. 이때 그 문제는 내용이 다 이거예요. 일물 일권주의를 물어보는 것들이에요. 물권의 객체 자체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고 그 물권의 객체와 관련해서 이 일물 일권주의가 우리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면 176페이지에 보면 물권의 객체 1번의 양가로 1번 물건이란 유체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2번 물건의 분류 동그라미 1번 동산과 부동산 기억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 니은 동산이란 부동산 이외의 물건 이렇게 돼 있죠. 디귿에 보면 의제부동산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우리 민법에 없는 개념이에요. 의제부동산은 민법에는 부동산하고 동산만 분류해 놨어요. 의제부동산은 이제 개론에서 나오는 개념이고요. 우리는 부동산과 동산만 일단 구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니까 사례를 접근하는 라이브 민법이라고 정착물이 하나 있죠. 그렇죠?
정착물이 둘로 나눠 있죠. 2번 토지 일부인 경우가 있고 4번 별개의 독립한 물건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요거와 관련해서 일물일권주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요거와 관련해서. 그래서 한 장을 넘기면 3번에 일물일권주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의 물건에는 두 개의 물건이 성립할 수 없다는 원칙. 그렇죠? 원칙이야. 그런데 양가로 3번에 보면 뭐가 있어요? 예외가 있어요. 그 예외가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보세요. 앞으로 돌아가면 4번에 보면 토지의 정착물로서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물건인 경우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3번에 보니까 배추라고 나와 있죠. 농작물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예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서 3번하고 4번이 뒤에 있는 일물일권주의 예외에 해당되는 내용들이에요. 예외. 그거를 살펴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물권법 총론에서 물권의 의의라든가 주체는 간단히 넘어가면 되고 객체와 관련해서 요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물일권주의 내용이 조금 많아요. 일물일권주의는. 따로 보는 거예요. 떼어서. 일물일권주의라는 내용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물권의 객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뜻 봤어요. 하나의 물건에는 물건이 하나만 있어야 된다. 하나의 물건에 물건이 하나만 있어야 된다. 왜? 독점성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일물일권주의를 보기 전에 도대체 뭐가 하나의 물건인가? 하나의 물건에 기준 또는 표준의 문제가 일단 먼저 생겨요. 뭐를 하나의 물건으로 볼 것인가? 우리 동산 같은 것들은 간단해요. 자동차는 한 대가 하나의 물건이에요. 옷은 한 벌, 그죠? 신발은 한 켤레, 배추는 한 개, 그죠? 연필은 한 자루. 이런 게 표준이고 기준이 되는 거예요. 동산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표준이나 기준이 많은 데 있어요. 보통은 개 단위로 판단해요. 한 개. 이게 하나예요. 다만 물건에 따라서 기준이 조금 달라져요. 자루.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 부동산이 문제예요. 일물의 기준 중에서. 근데 좀 전에 제가 부동산 말씀드렸죠. 우리 민법상 부동산이 뭐죠? 토지와 그 정착물. 그 중에서 정착물 중에서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이 있었죠. 뭐? 건물. 그럼 결국 우리 민법상 부동산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토지하고 건물. 그럼 하나의 토지 단위가 뭐냐 말이죠. 하나의 건물의 단위가 뭐냐 말이죠. 그걸 정해놔야 되겠죠. 자, 토지는 뭘로 판단해요? 필. 1필 토지가 하나의 토지가 되는 거예요. 기준이. 건물은 동. 뭘로 판단하고요? 동. 한 동, 두 동 이런 식으로. 1필 토지가 하나의 토지고 1동 건물이 하나의 건물이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토지는 필 단위로, 건물은 동 단위로. 그러면 일물일권주의하고 묶어갖고 보세요. 1필 토지의 물권이 하나, 1동 건물의 물권이 하나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게 원칙이 되는 거예요. 1필 토지의 하나의 물권, 1동 건물의 하나의 물권. 따라서 하나의 물건에 두 개 이상의 물건이 있을 수가 없다. 이게 원칙이 되는 거죠. 또 물건이 세 개라면 물건도 세 개여야 되죠. 물건이 세 개인데 물건은 하나.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원칙이 나올 수밖에 없게 돼요. 일물일권주의 원칙. 자, 문제가 뭐라 그랬죠? 일물일권주의 예외. 요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험에서 물권의 객체를 물어보게 되면 일물일권주의, 그 중에서도 예외를 주로 물어보게 됩니다. 요 예외를 오늘 딱 뼈대를 잡아야 돼요. 조금 어렵긴 하지만 기본이 되는 뼈대를 조금 잡아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예외에 해당되는 게 앞에 있었다 그랬죠? 그거를 살짝 몇 가지 중요한 걸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 예외는 잠시 좀 쉬었다가 살펴보겠습니다.